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가격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보는데, 시장 하면은 이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서 이제 파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 뭐 수요자, 소비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는데 그 충격을 야기하는 주체가 정부가 됩니다. 정부가 이제 선의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게요. 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인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가격 규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 규제. 자,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자율이나 임대료, 집값 이런 거 통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치인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제품에 종종 가격 상한을 설정합니다. 2절에서는 시장 가격 설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효과를 탐구하는데, 최고 가격 설정하는 휘발유 가격 상한이라든가 최고 가격제, 네,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하한선 설정하는 게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자발적으로 균형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인데 너무 낮으니까 이거 밑으로 임금을 낮추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최저임금제 이렇게 설정하네요. 오케이? 요거 두 개 효과를 볼게요. 자, 가격 상한은요, 천정 가격을 이렇게 설정해서요, 프라이스 실링을 이렇게 부과했다,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렇게 캡을 씌우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법적으로 지불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데, 뭐 케이블 TV라든가 아니면 보험, 전기료, 전기라든가 전화요금, 휘발유, 맞네 보니까 휘발유 가격에도 가격 통제할 수가 있고, 아파트, 식료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권자들,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책에서는 뭐 피자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로 했어, 아니면 치킨 가격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다면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설정이 됐는데 이게 균형 가격이야. 근데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제를 설정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최고 가격제를 하려면 이게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상한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피스타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밑에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구속된다 이 뜻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정부가 보는 거야. 정부가 판단하기에 시장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거야. 높아서 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그래서 요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당연히 낮은 수준에서 상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한 대학 도시의 시의회가 피자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를 통과시켰대.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피자 가격이 $10야.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선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8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치킨 이런 거, 피자 이런 거, 아니면 치킨 가격이 온 국민이 너무 좋아해. 피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치킨 가격을
통제합니다. 가격을. 만약에 요즘 얼마예요? 치킨 한 마리 하면은 얼마지? 대충 얼마예요? 아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5만 원이라 할게. 5만 너무 비싼가? 너무 비싼 거야. 그 정부가 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온 국민이 치킨을 사랑하고 하니까 가격을 통제해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이거보다 높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5,000원 어때요? 밥 한 그릇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상한선을 책정했어요. 통제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내려가니까, 자 다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움직이면 안 돼.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치킨을 살려는, 피자 내용이긴 한데 살려는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치킨을 판매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하에서는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니 5만 원이 그래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인데 너무 좀 과도하게 비싼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가 선의로 하는 거와 너무 높아서 좋은 의도로 하는 거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의로 치킨을 먹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치킨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해요. 근데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치킨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 안 하려고 그래. 진짜 지난번에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 통제해버리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무슨 뭐 코로나 때 마스크 이런 것도 막 구입하기 힘들고,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축구 경기 티켓, 아니면 여기 뭐 콘서트나 대학 축제 티켓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경작적으로 보면 암표가 거래되는 건데, 그 암표가 거래되는 거는 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야. 암표상에 그거를 막 사가지고 비싸게 좀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내놓지, 아무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좀 애매하잖아. 내가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이거 치킨 가격, 아니면 성대 축제 가격을, 이거 콘서트를 뭐 얼마에 팝니다 했더니 아무도 사는 사람 없고, 야 그런 거 불법인데 누가 사? 이렇게 되면 내놓은 사람만 뻘쭘하게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정부가 어떻게 뭐 치킨 생산해놓고 몰래 창고 뒤에다 숨기고 시장에 내놓은 걸 걷어들여? 그러면 안 돼. 걸리면 뭐 사형에 처해? 이렇게 된다 할게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감소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공급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몰래 숨겨요. 숨겨서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킨은 뭐 저장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게 안 됩니다. 금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예 치킨 장사를 하게 되면 이게 몰래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당 할당량을 막 생산을 해야 돼. 그래서 폐업을 합니다. 에이 나 안 할래. 당연히 폐업하게 되면 공급량은 다시 또 더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정부가? 왜 치킨을 생산 공급 안 하지?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왜 사람들이 의대로 갑니까? 아이 거기 뭐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또 제한돼 있고 뭐 돈 잘 벌고 안정적이니까 다 그리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리 가겠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또 강제적으로 폐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또 자꾸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임시적인 그냥 임시 방편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야. 강제로 아버지가 치킨집을 했으면 아들이나 자녀들은 다 치킨집 해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강제로 가업을 승계해라 이렇게요. 뭐야 자꾸 산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잠깐의 요런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뭐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나쁜 의도야? 좋은 의도지? 임대료를 규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그런 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그걸 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5페이지에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는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그 두 번째는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암시장이 존재한다고 할게. 그러면 여기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암표가 생기는 것처럼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서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더 높아지는 암시장이 생길 수도 있죠. 공식적인 게 아니죠.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시장이 발생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요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관심사는 잉여가 어떻게 변하니? 그걸 볼 거야. 책에 표시된 거대로 볼까? 그래서 점점점점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여기 F, 예, 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가격 통제가 있기 전과 후를 같이 비교해 가지고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니 살펴볼 거예요. 자, 소비자 잉여 한번 볼까? 암시장이 발생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는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잖아. 그래서 A, B, 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A, B, C.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D, E, F 이렇게 되고요. 정부는 여기서 무슨 조세 수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정부 잉여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걸 총 잉여 이렇게 보시면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 실시한 후를 볼게요. 가격이 낮아진 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암시장이 존재한다고. 그건 이제 약간 예외적인 거니까 없으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럼 소비자들이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은 여기 있는 A, B, C, D, A, B, D, F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요거니까 이렇게 그거 빼면 뭐 F 말고 요거까지 포함해야죠. 아무튼 소비자 잉여는 A, B, D 이렇게 됩니다. A, B, D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변화 크기를 한번 보시면 변화 크기를 보면 A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B도 똑같네. C만큼은 손해를 봤지만 D만큼은 이득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이득을 볼지 손해 볼지는 알 수 없네. C의 크기와 D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생산자 잉여 볼까요? 생산자 잉여는 D, E, F였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고 거래량도 작아지니까 이렇게 F만큼이 생산자 잉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잉여는 A, B, D, F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총체적으로 합하게 되면 D와 D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이렇게 발생해요. 자,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가 얻게 되는 잉여 중에서 요거 C는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날라가고요. 요거 E는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날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그림에 보면 요게 시장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됩니다. 시장의 거래가 위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팔고 자발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뭔가 탁 경직되고 위축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발생하는 사라진 후생 손실, 데드, 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D, W, 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책에는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과 12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니 여기 보시면 생산자들도 이만큼 생산을 더 해서 얻게 될 이득을 포기하고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줄여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만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날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66페이지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은 한번 읽어보세요. 말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간단한 그래프니까 뭐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보시면 뭐 트랜스퍼 이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라는 영역은 잘 보시면 원래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소비자한테로 갔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D가 낭비가 된 건 아니야. 생산자는 손해봤지만 소비자가 이득 본 거니까 D는 전체 후생에서는 상세가 되고 C와 E가 바로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C와 E 영역으로 표시된 게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가격 상한 때문에 사라져 버렸고요. 사라졌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거를 사중 손실,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지 아니면 뭐 자중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밑에 각주도 보세요. 5번에 보시면 뭐 안표상 얘기가 있어요. 안표상이나 재판매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잉여는 그거보다 좀 작아질 수는 있다는 설명인데 참고로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7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자, 후생 손실은 이거는 한 시장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총 잉여의 최대치인데 이게 최대치인데 거기서 이만큼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줄어든 크기 이게 바로 후생 손실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 상한의 비효율성. 요 후생 손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한 거야. 더 잉여를 획득할 수 있는데 획득하지 못한 비효율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표현 보시고 자, 그것이 후생 손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시장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판매하려는 생산자가 있는데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이만큼 잉여를 더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거래를 통해서 이게 거래가 위축돼서 잉여가 줄어든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피자 구입에 쓰지 않는 돈을 학생이 그대로 갖게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요, 거래가 감소했으나 소비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 안 썼잖아요. 돈 안 썼으니까 여기 뭐 10,000원이나 이거 돈 안 쓴 거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볼까요? 소비자 잉여에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돈이 그대로 있어요. 돈이 남았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거래를 했으면 더 큰 이득을 얻었을 거래니까. 그래서 거기 이것까지 있잖아. 거래했으나 요 느낌표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피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쓰고 더 많은 잉여 이득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달러만큼이 절약됐지만 10달러 이상의 가치를 원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생산 안 한 거 비용 이만큼 줄인 거 아니야? 아니요. 거래를 했으면 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알파벳 이만큼 그거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후생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제출 볼게요. 가격 상한이 시행된 이후에 찾았습니까? 이런 거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환이죠. 교환. 시장입니다. 교환이 거기 보시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편익이 상실됩니다. 거래가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편익이 상실된 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줄어든 거, 그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비효율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식을 이용한 거 나와 있는데 글쎄 뭐 연립해서 그냥 푸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굉장히 친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정신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균형값 찾아가지고 표시하는 거고 69페이지 보시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건데 너무 친절하니까 눈에 안 들어오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7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후생 손실 해가지고 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랑 요거 밑면적 계산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죠. 자, 후생 손실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네, 후생 손실과 관련한 문제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데드웨이 로스에 대한 문제점. 자,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은 후생 손실을 낳게 된다. 후생 손실은 말 그대로 손실입니다. 그것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누렸지만 가격 상한이 있게 됨으로써 누리지 못하는 잉여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렸는데 누리지 못하게 된 그만큼의 손실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줄. 이 분석은 가격 상한이나 다른 명령과 규제가 세금처럼 소비자나 생산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야. 거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도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뒤에 보면 정부가 명령 내리거나 세금을 막 규제하면 세금 걷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잖아. 근데 여기선 그러지 않았어. 가격을 통제해서 말로 막 이렇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 얘기하죠.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계속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집에 있어. 자급자족 하는 거면.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려. 많이 기다려야지. 사과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사과가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년도 기다리지.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또 기다려. 뿅아리부터 해가지고 이거 언제 해?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한다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애들은 막 울고 있어. 안 돼. 기다려.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당장 치킨을 먹고 싶은데 여기 치킨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거래 통해 가지고 돈 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세계 시장으로 가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있으면 그걸 갖고 교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 더 많이 필요할 때 효용을 누릴 수 있으니까 거래를 통해서 그게 국가 간의 거래가 이제 무역 아니겠습니까? 그게 밑에 기본적인 건데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후생 손실의 크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소득 이전의 딜레마를 또 보여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까요? 시의회가 가격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든 두 번째 줄 볼게요. D-C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한테 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소비자는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잉여가 감소하니까 이만큼을 그냥 직접 정부가 주게 되면 아니 후생 손실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만큼이 후생 손실 후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이 이득이 되는데 생산자 역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거래가 감소하지 않게 되면 요만큼 후생만큼 후생 손실만큼 증가한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요. 자, 탄력성 우리가 했으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가격 탄력성의 중요성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그냥 하나 가지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책에서는 따로 그렸어요. 여기다가 그냥 보면 공급의 곡선은 그대로 하고요. 수요만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요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가격 탄력성 비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 새로 그릴게. 거기 보시면 수요가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그림 같이 비교해서 보시죠. 자, 가격이 원래 수량이 원래 10이었었는데 오른쪽에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상한선을 여기가 10이었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8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이렇게 하니까 공급이 탄력적이어 가지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네. 거기 보시면 4로 크게 감소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10이고 여기가 8 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래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거래 감소가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 더 크게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이 뭐 수요도 마찬가지고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을 통제했을 때 가격을 통제 시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탄력적이니까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은 당연히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잘 봐주시죠. 자, 그 정도까지 거래 감소라는 거 자꾸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71페이지 볼까요? 그림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보셔도 되겠네. B에서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민감도 탄력성이 큽니다. 두 시장에 똑같은 가격 통제가 생겼을 때 이전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이 더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가 위축되는 얘기를 다음 단락에 또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격 하한선을 최저임금제 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프라이스 플로어 해가지고 가격 하한 이렇게 최저 가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가격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930년대 미국 같은 경우도 우유, 옥수수 주로 농산물이지 밀, 뭐 담배, 땅콩 같은 농산물의 가격 하한을 설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거야. 아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산을 했는데 저장하기도 어렵다고 그랬잖아. 보관하기도 쉽지 않아요. 바로 상하고 썩고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막 팔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풍년이 들게 되면 가격이 대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그 가격을 좀 이렇게 지지해 준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준다는 거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72페이지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의도로 하는 거 아니야.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해줘서 변동하는 가격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본 것처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잠깐 좋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우리 최저임금제로 하면 노동으로 할게요. 여기 노동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에요. 임금. 뒤에 연수 문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뭐 땅콩, 농산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노동의 수요. 근데 노동의 수요 주체는 누구냐면 기업이라는 걸 잘 보셔야지. 고용주가 노동을 채용하는 거고요. 노동의 공급은 누구가 하냐면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뭐 공급자의 폐쇄 가격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 임금 낮게 주면 저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는 이게 20 이렇게 있고 500 이렇게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안 돼.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 이렇게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똑같이 우리의 관심사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균형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임금을 올렸어요. 강제로. 이거 강제로 올린 거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노동자들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 와, 저 임금을 2배나 주네. 나도 일을 더 해야겠다. 옛날에 이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이제 균형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일을 안 했는데 이만큼의 노동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노동의 공급량이 계속 얘기하지만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고용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노동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차이만큼이 초과 공급이죠. 그게 바로 실업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려는 거야. 자, 거기 영역을 똑같이 나눠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위에 한 것처럼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 뭐 땅콩 가지고 오른쪽에 73페이지 나와 있는데 뭐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before, afte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소비자니까 기업 잉여라고 할게요. 기업의 잉여, 고용주의 잉여. 자, 최저임금제 실시하기 전에는 이게 수요자지. A, B, C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그리고 근로자 잉여는 시장이 존재하게 되니까 근로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이거야. 나는 이만큼만 받아도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는데 시장이 존재해서 이만큼을 나한테
근로소득으로 주니까 DEF만큼이 근로자 잉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토탈 요거 보시면 A, B, C, D, E, F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했어. 그래서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기업 잉여,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겠죠. A로 줄어들게 되고요. 근로자 입장에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이득을 얻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 근로자니까 B, D, F만큼 얻게 돼요. 근데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이 감소하게 돼서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취업한 근로자들은 뭐 좋긴 할 거야. 근데 이만큼의 전체 잉여를 다 더하면 네, C와 E만큼이 날아갑니다. 변화 크기는 기업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변화 크기.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는 저거 비교해 보면 B는 플러스네. 그러니까 약간 귀엽게 근로자한테 오게 된 거고요. DF 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은 날아가게 됐네요. 그래서 B는 상쇄되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단락입니까? 그래서 후생 손실이 C와 E만큼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 봅시다. 가격 하한의 또 다른 예가 최저임금이다. 지금 아예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제품은 노동이고 우리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서비스 일을 하는 거지. 노동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임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임금이지만 분석은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요겁니다. 그냥 정부가 개입을 안 했으면 일자리가 이렇게 20개가 생겨가지고 20만 개가 있어서 취업을 했을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줘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좋은데 일자리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업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잘 봐주시죠. 자, 여기서 74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최저임금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수, 노동자에게 이전되는 소득의 금액, 후생 손실의 크기 이것도 역시 탄력성, 노동의 수요 무슨 탄력성이야? 임금 탄력성이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에 따라서 탄력적일수록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수량 할당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습용으로 그 수량 할당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거는 세금 조세부가 하는 건데 어렵지 않거든요. 원론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거까지만 살짝 해서 다음 시간 좀 이따 말고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챕터 소비자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